자,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저기 지대 이론과 관련된 이제, 하나짜리 논점들이죠. 단논점들. 자, 한번 쭉 볼게요. 지대 이론과 관련된 것들. 자, 한번 시작해보죠. 자, 지대 이론에서 수업 중에 자주 제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지대 논쟁이 가끔씩 나올 때가 있어요. 지대 논쟁. 그러면 지대 논쟁은 항상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있는 신고전학파와 요 고전학파의 싸움이에요.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신고전학파는 그렇죠. 덜 오래된 학자들이고 고전학파는 아주 오래된 학자들이고, 근데 신고전학파가 지금 나의 사고를 대변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사고. 그럼 제가 암기 코드로 김치찌개를 올렸단 말이에요. 자, 지대, 토지에 대한 임대료가 올라가게 되면 이걸 우리가 음식점의 임대료라고 해보자고요. 토지 임대료를. 토지 임대료, 즉 음식점의 임대료가 올라가게 되면 음식점 주인은 김치찌개 값을 올리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렇죠. 어느 날 문득 사장님한테 왜 김치찌개 값이 올라갔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려서 김치찌개 한 1,000원 더 올려야겠어.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임대료, 토지에 대한 임대료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으로 임대료는 생산물의 가격에 반영되는 비용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비용에. 이게 우리의 사고였는데, 고전학파는 학자들이 요 지대가 생산물 가격에 반영되는 비용이다. 요걸 반박했단 말이에요. 요걸 우리는 지대 논쟁이라고 한다. 그럼 뭘 반박했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토지는 모든 활동의 기본적인 투입되는 생산 요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고전학파는 다른 생산 요소와는 다르다고 봐요. 왜 다릅니까? 그러면 다른 생산 요소들은 인간이 만들었지만 토지는 자연이 공짜로 준 선물, 이렇게 불렀어요.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자연이 공짜로 줬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자가 토지를 남에게 빌려주면서 지대를 받는 걸 이 사람들은 납득하지 못했어요. 자연이 공짜로 준 걸 남한테 빌려주면서 지대까지 받아? 그래서 지대는 토지에서 토지를 농부가 활용해서 뭔가 이득을 얻으면 토지 소유자가 그걸 착취하는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지대, 고전학파들은. 그래서 지대는 토지 소유자의 불로소득이고 잉여죠. 잉여. 그러니까 농부가 가져가야 될 잉여를 가져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고전학파는 지대는 가격에 반영되는 비용이라고 했지만, 고전학파는 토지는 기본적으로 요거부터 봐야 돼요. 토지는 기본적으로 자연이 공짜로 준 선물. 그래서 지대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럼 지대는 도대체 뭐니? 토지 소유자가 농부의 이득을 착취해서 가져가는 불로소득 또는 잉여에 해당합니다. 요거 딱 하나 정리를 해 주셔야죠. 자, 그래서 결국 지대 논쟁이란 지대가 재화의 가격에 반영되는 비용이냐, 비용이 아니냐에 대한 논쟁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짓는 거예요. 자, 비옥도에 따른 토지 생산력 차이에서 발생되는 지대, 리카르도의 차익지대죠. 차익지대는 두 가지를 전제로 하죠.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 비옥한 토지는 희소하더라. 자, 차익지대는 비옥도를 주장하니까 비옥한 토지가 몇 개 없다. 그러니까 내 토지가 비옥하니까 대가를 다오. 비옥한 토지 희소성. 그 다음에 수학체감의 법칙이에요. 수학체감의 원칙. 수학체감의 원칙은 항상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돼요? 수확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토지에서 만들어내는 수확량이 무한정 나온다면 토지가 여러 개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지대라는 걸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지대를 요구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수확량이 아무리 비옥한 토지라도 수확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게 수학체감의 법칙. 따라서 보다 덜 비옥한 토지를 사용해야만 하고, 그때 비옥도를 주장해서 지대가 만들어지더라. 이게 차익지대의 골격이죠. 그래서 차익지대는
보다 열등한 토지를 이용하게 되는 상황. 뭐 때문에? 수확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옥한 토지 하나만 갖고는 절대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다 열등한 비옥도가 떨어진 토지를 이용하게 되는 상황에서 그때 비옥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가 비옥도를 주장해서 지대를 요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차액지대로는 한계지에서 발생하는 지대를 설명할 수 없죠. 한계지는 비옥도가 가장 떨어지는 토지, 비옥도를 주장하니까 비옥도가 가장 떨어지는 한계지의 지대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런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걸 보완한 게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죠. 마르크스는 토지 소유권을 주장했잖아요. 토지 소유권. 그러니까 아무리 비옥한 토지, 한계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는 비옥도를 주장할 수는 없지만 마르크스의 주장에 의하면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해서 지대를 요구하더라. 자, 따라서 차액지대로는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지의 지대를 사유화 제도를 통해 설명하였다. 차액지대는 한계지를 설명 못하지만 절대지대는 한계지를 설명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튜넨입니다. 튜넨의 위치지대란 위치에 따른 수송비의 차이에 발생하는 지대입니다. 이건 놓치면 안 되죠. 아유, 말이 자꾸 꼬이네요. 위치에 따른 수송비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지대입니다. 위치지대. 근데 위치지대 가정을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대부분 이건 잘 암기하고 있어요. 리카르도의 차액지대는 기본 가정이 뭡니까?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 수학 체감의 원칙 다 암기하고 있는데 튜넨의 위치지대의 가정은 뭡니까? 그러면 아무도 대답을 안 해줘. 이거 꼭 암기하셔야 돼. 항상 위치에 따른 곡물 가격과 생산비는 동일하고 위치에 따라 항상 뭐만 차이가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수송비. 위치에 따른 수송비의 차이만 있다고 가정하는 거죠. 따라서 위치에 따른 수송비의 차이가 지대를 만들어낸다라는 이론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곡물 가격, 생산비는 동일하지만 위치에 따라 수송비의 차이가 있음을 가정하더라. 자, 위치지대라고 적어져 있지만 모든 지대는 다 그렇습니다. 지대는 중심지에 가까울수록 높고 외곽으로 갈수록 작아진다. 그리고 지대가 비싼 중심지는 항상 어떻게 이용해야 돼요? 집약적으로 이용해야죠. 집약적으로. 그리고 멀어질수록 조방적이 됩니다. 자, 조방적이라는 말은 집약의 반대말이에요. 토지를 집약적, 알뜰살뜰 잘 쓰는 게 집약적이고 조방적은 알뜰살뜰은 아니라는 거죠. 자, 위치에 따른 토지 이용 형태는 작물의 지대지불 능력에 의해 결정됩니다. 자, 여기서 나 하나 하고 넘어갈래요. 튜넨의 이론에서 토지 이용 형태가 나옵니다. 그러면 머릿속에 이런 거 떠오릅니까? 이런 거? 쌀, 밀, 보리 이런 거 떠올라요? 이런 거. 그래서 여기죠, 여기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자, 요 부분이요. 딱 요 부분은 요 세 개를 비교했을 때 맨 위가 지대를 지불할 능력이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맨 위의 작물을 제가 항상 밀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밀이 경작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라인에서는 요 놈이 제일 지대를 지불할 능력이 제일 크죠. 그래서 여기가 쌀이 경작되고 마지막은 보리가 경작됩니다. 요 그림이 떠올라야 돼요. 따라서 위치에 따른 토지 이용 형태는 지대 지불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 자, 튜넨의 위치지대를 도시 토지에 응용한 사람이 알론소의 입찰지대인 거죠. 알론소의 입찰지대. 자, 입찰지대는 항상 토지의 지대는 토지는 적고 토지를 이용하려는 농부들은 많아요. 따라서 항상 입찰 경쟁을 통해서 지대가 결정되더라. 이게 포인트죠. 자, 토지를 입찰에 붙이면 토지 이용자는 항상 자신이 지불할 수 있는 최고 지불 금액을 지불하는 거죠. 최고 지불 금액,
최대 지불 금액. 어떤 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낼 수 있는 모든 금액을 지대로 제시했다면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초과 이윤은 하나도 없고 뭐만 겨우 받아가는 거예요. 정상 이윤만을 받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초과 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고 초과 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의 의미는 초과 이윤은 없고 결국 정상적인 이득만 포도시 가져가더라.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죠. 자, 동시몬 이론은 사회학자 버제스가 시카고시를 대상으로 경험적으로 도출된 모형이죠. 시카고시. 이 경험적이라는 거 시카고시를 직접 분석했어요. 그리고 시험에 뭐도 나왔냐? 자, 사회학자 버제스는 시카고 대학의 교수예요. 그래서 경제학파로 분류하면 시카고 학파예요. 이런 것도 나왔다. 그러니까 시카고시, 시카고 대학의 교수, 시카고 학파. 자, 동시몬 이론은 도시 내부의 거주지 공간 분화 과정을 생태계, 이것도 작년의 기출지문인데, 자, 친입 경쟁 천이입니다. 친입 경쟁 천이. 이 친입 경쟁 천이는 생태계를 분석하는 학자들이 많이 써요.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땅, 농지에 우리 칡 같은 거죠. 칡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작물 중에 가장 미국에서 유명하다고 하잖아요. 왜? 이게 미국에서 유명한 건지, 우리나라의 작물인데 미국에 있는 건지, 미국에도 칡이 있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나라의 칡에 해당하는 게 어떤 농지에 침입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은 전부 다 칡밭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침입, 또는 그 침입을 통해서 그 지역의 토지 이용이 천이 바뀌는 걸 천이라고 그래요. 이런 침입 또는 경쟁, 천이 이런 표현을 많이 쓴 사람이 버제스예요. 그래서 버제스의 동시몬 이론은 읽어보면 곳곳에 침입, 생태계에서 나타나는 침입, 경쟁, 천이 이런 걸 많이 활용했습니다. 자, 동시몬 이론에 의하면, 자, 요건 최근 10년에는 나오지 않은 지문이에요. 이게 옛날 지문이에요. 옛날 지문. 그런데 이 지문은 이해만 하면 쉬워요. 범죄, 인구이동, 빈곤, 질병. 자, 인구이동을 빼고는 다 나쁜 거예요. 범죄, 빈곤, 질병. 이게 항상 도시 중심에 접근할수록 높아집니다. 범죄, 빈곤, 질병이.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항상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서 외곽에, 그렇죠. 외곽에 뭔가 주거지를 입지함죠. 그래서 동시몬 이론은 항상 중, 점, 근, 중, 통, 맨 마지막에 통근자지대가 가장 높은 소득 계층인 거죠. 그 다음에 지대, 접근성, 지대 인구 밀도는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낮아지겠죠. 이건 그냥 일반적인 사회 현상을 물어보는 거죠. 접근성이나 지대나 인구 밀도는 외곽으로 갈수록 낮아지겠죠. 자, 도시는 그 중심지에서 동시몬상으로 확대되어 성장하는데 그 과정에서 동시몬 이론은 중심 업무지구, 그 다음에 점이지대, 그 다음에 근로자주대, 중간, 그 다음에 통근자 지대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하나를 뽑아보자고요. 근로자, 중산층, 그 다음에 이게 중상층인데 중류층이라고 지금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근로자 지대. 이것들은 세 가지가 전부 다 주거지역이죠. 주거지역. 그래서 주거지역이 소득 계층별로 서로 분리되는 주거 분리 현상이 보이고, 또 이렇게 경계를 사이에 두고 주거지역이 분리되어 있으면 주택 여과, 하향 여과 이런 현상들이 또 나타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것 중에 요놈이 제일 어렵습니다. 요놈이 점이지대예요. 정답은 점이지대.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중심 업무지구는 이 당시에 누가 자리를 잡습니까? 여기는 누구든지 선호하는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요 자리를, 자리를 잡으려면 지대 지불 능력이 높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중공업이 여기 있어요. 이 당시에는 이 중공업이 가장 많이
소득을 벌었으니까 지대 지불 능력이 제일 큰 거예요. 그 다음에 점이지대가 그 다음에 있고 그 다음이 근로자 주거지역이잖아요. 이쪽이 중점 근이니까 근로자 즉 노동자 계층이죠. 그래서 이 점이지대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그러면 요 안쪽은요. 요 중공업에 편입되지 않은 경공업이 요 안쪽에 있어요. 요 내측에. 그리고 요 외측은 요 노동자 주거지대로 들어가지 못한 노동자들이 여기에 천막을 치고 살았어요. 천막을. 그래서 외측에는 불량 주거지대가 형성되어 있다. 요게 한 시험에 나왔어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다시요. 중점 근, 즉 노동자 주거지대인데 요 점이지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를 물어보는 게 5번 질문이에요. 요 내측에는 중심 업무직으로 들어가지 못한 경공업이 있고 요 바깥에는 요 노동자 주거지대로 들어가지 못한 노동자들이 천막을 치고 살고 있다. 요거 기억 좀 해주세요. 자, 호이트에 의하면 도시는 자연적 장애물 그러면 이게 산이라든지 강이죠. 인공적 장애물 하면 도로 아니 철도 같은 거예요. 이런 장애물이 가장 적은 방향으로 확장되는데 그 결과 주택지는 도심의 주요 간선 도로망을 따라 소득계층별로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주요 간선 도로망을 따라 소득계층으로 형성되는데 선형 이론이니까 부채꼴 모양이라는 거 기억나셔야 돼. 부채꼴 모양. 부채꼴 모양. 그리고 요걸 출제자가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쇠기형이라고 되어 있다고. 이게 선형이라는 건 부채선자니까 부채꼴 모양, 쇠기형. 그리고 또 하나. 도심의 주요 간선 도로망을 따라 뭐 계층별로 형성돼요? 소득 계층별로 형성되잖아요. 그래서 호이트는요, 소득의 중요성을 대단히 강조한 학자예요. 이거 하나 기억하셔. 자,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서는 항상 친입경쟁천이라는 이런 표현을 자주 쓰고, 호이트의 이론에서는 소득을 강조했어요. 소득을. 그래서 항상 소득 계층 중에 소득이 가장 많은 고소득 계층이 주거지 형성을 좌우하더라.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해리스와 울만 다핵심 이론이죠. 해리스의 울만의 다핵심 이론에서는 도시의 토지 이용은 동심원 이론이나 선형 이론처럼 단일의 핵, 즉 하나의 핵, 중심 업무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핵이 아니라 분리된 몇 개의 핵, 즉 다양한 핵을 중심으로 성장합니다. 여기에 핵이 들어가죠. 핵. 자, 다핵심 이론에서는 항상 핵이 어떻게 성립을 합니까? 그럼 네 가지죠. 항상 동종 활동들은 서로 모이려고 하나요? 동종 활동의 집적. 그리고 이종 활동의 분산이죠. 그리고 특정 위치를 요구하기도 하고 지대지불 능력의 차이. 이 네 가지는 필수 암기라고 그랬어요. 필수. 다핵심 이론의 다액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첫 번째, 동종활동은 서로 모이려고 하고 이종활동은 서로 분산하려고 하고 특정 위치를 요구하기도 하고 지대지불 능력에 차이가 있어서 다액이 여러 가지 핵이 만들어지더라. 자, 공업입지입니다. 공업입지는 베버 이론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되죠. 자, 베버는 최소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장소가 최적의 공업 입지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베이버의 이론을 최소 비용 이론 이렇게 부르죠. 자, 시험에 이런 것도 나왔어요. 요새는 다양한 것들을 설명하기 시작하죠. 우리 저희 모의고사 시작하면서 제 생각나는 거 있으면 다 말할 거야. 대신 시간이 좀 길어. 그러니까 그런 거 요구하지 말고 열심히 들으셔.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베이버 이론에서는 뭐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자, 베버는 생산자를 합리적 경제인이라고 가정한다. 요 문구죠. 당연히 합리적 경제인이 최소의 비용을 선택하려고 하겠죠. 당연히 합리적 경제인이죠. 그리고 또 나왔어. 뭔가 가정이 나오면 첫 번째,
리카르도 차액지대 가정 얼른 불러봐요. 비옥칸토제 희소성 수학 체감의 법칙 튜넨의 위치지대 이론 가정 얼른 불러봐요. 이건 안 나온다니까. 항상 일단 위치에 따라 수송비가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일단 정확히 곡물 가격과 생산비가 동일하다. 이걸 가정했다가 생각이 안 나더라도 최소한 위치는 위치에 따라 수송비는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동일해. 이걸 가정했다는 거죠. 자, 배번은 산업입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자, 수송비예요. 수송비. 노동비고 집적이익 세 가지를 들었고 그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수송비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세 가지는 수업 중에 자주 안 한 건데 요약집 보면서 찾아봐요. 자, 원료의 부패가 심합니다. 그러면 원료 산지에 공장을 지어야겠죠. 바로 원료를 통해서 물건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국지원료. 자, 국지원료를 뭐라고도 합니까? 편제원료라고도 한다고. 편제원료. 자, 국지원료는 특정 지역에 국한된 원료. 이게 특정 지역에만 있는 원료. 편제원료도 특정 지역에만 편중되어 있는 원료. 이런 게 국지원료, 편제원료. 요거 반대말은 보편원료죠. 보편원료. 자, 특정 지역에만 원료가 있어요. 그런 원료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원료 산지로 공장이 입지해야겠죠. 이게 원료 지향형 입지겠죠. 자, 노동력이 풍부하고 임금이 저렴한 지역에 입지해야 유리합니다. 노동력을 강조했으니까 노동 지향형이고, 그 다음에 기술 연관성이 높은 산업들은 원료 산지나 시장에 함께 입지함으로써 뭔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게 모이면 어떤 혜택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직접 지향형 입지라고 하는 거죠. 직접 지향형, 직접. 자, 상업입지 이론에는 첫 번째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인데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은 용어 정리가 반드시 선행돼야 되죠. 첫 번째, 상업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 이걸 우리는 중심지라고 하고 중심지로부터 재화나 서비스를 받는 지역, 지금은 상권이라고 표현하지만 과거에는 매장의 배후에 있었으니까 배후지 또는 보안 지역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배번은 요 두 가지가 포인트인 거죠. 요 두 가지가. 중심지가 존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수를 최소 요구치라고 하고 중심지의 기능이 미치는 한계 거리를 재화의 도달 범위 이렇게 설명을 한 다음에 중심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됩니까? 그러면 항상 최소 요구치가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있어야죠. 최소 요구치를 시험에서는 주로 주어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최소 요구치는 최소 요구치니까 항상 가장 적겠죠.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있어야 되고 재화의 도달 범위를 주어로 하면 재화의 도달 범위가 최소 요구치 밖에 있어야겠죠. 중심성의 차이에 따라 중심지는 고차 중심지와 저차 중심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고차 중심지에는 홈플러스 이마트, 대형마트, 저차 중심지는 24시간 편의점 이런 걸 말하는 거야. 그러면 저차 중심지입니다. 그러면 편의점을 생각하면 되는 거죠. 저차 중심지에 해당하는 편의점은 수는 많고 그리고 매장과 매장과의 사이의 간격은 어떻게 돼요? 좁죠? 좁아. 근데 고차 중심지는 수는 없고 수는 적죠. 수는 적어. 그러다 보니까 도시 내에 이 고차 중심지인 홈플러스는 매장 간의 거리가 넓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물어본 거예요. 일부러. 저차 중심지라는 24시간 편의점은 수는 적고 수는 많고 매장과 매장이 붙어 있고 고차 중심지인 홈플러스는 수가 적고 매장과 매장의 거리가 넓게 떨어져 있고 자, 레일리의 소음의 인력 법칙은 유인력을 설명하는 내용이 일반적인 문제예요. 두 중심지 사이에 위치하는 어떤 지역에 두 중심지가 미치는 영향력, 요걸 우리는
세 글자로 바꾸면 유인력, 다섯 글자로 바꾸면 고객 유인력이죠. 자, 고객 유인력은 항상 크기에 비례하죠. 인구, 즉 크기에 비례하고 중심지까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예요. 크기,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중력 모형이 하면 A 도시가 B 도시보다 크다면, 자, A 도시가 크다면 상권이 큰 거야. 상권이 큰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런 거예요. A 도시가, 아이고. A 도시가 커. 이렇게. A 도시가 커. 그리고 B 도시가 작고, 이렇게 작고. 그러면 항상 상권은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렸습니다만 상권의 경계는 어디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작은 도시 쪽에 가까워지는 거죠. 항상 큰 도시의 상권이 크니까 상권의 경계는 큰 도시 바깥쪽으로 밀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도시인 B 도시에 가깝게 결정된다. 그다음에 허프의 상권에 영향을 주는 근본적인 요인은 소비자의 구매 행태라고 하고 이러한 구매 행태를 기본으로 확률 모형을 제시했다. 자, 이것도 한번 이해해 볼까요? 상권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당연히 소비자의 구매 행태예요. 소비자가 어떤 매장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상권이 결정되니까. 근데 소비자의 구매 행태가 어떻습니까? 그럼 바로 요놈. 항상 매장이 큰 매장에 보다 끌려요. 그러니까 유인력은 항상 매장의 크기에 비례적으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소비자들은 물건을 더 적게 사러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인력을 만들어낸 근본이죠. 다시 여기서 말하는 소비자의 구매 행태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 구매 행태를 반영해서 만든 게 유인력이에요. 유인력은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이게 레일리잖아요. 허프는 거리의 K승에 반비례하고. 그럼 이런 공식이 어떻게 나왔니? 소비자들이 매장이 크면 거기에 더 끌리더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거리가 멀면 한 번이라도 더 적게 가려고 하고 멀면 그걸 소비자의 구매 행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 아주 중요한 문장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고객의 유인력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 고객을 끌어당기는 유인력을 허프는 다르게 해석을 하기도 했다 그랬어요. 허프는 어떻게 해석을 했니? 그러면 매장을 방문할 확률이라고 해석했어요. 이 고객 유인력을. 그래서 허프의 모형을 확률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확률. 그리고 이 고객의 유인력 비율을, 유인력이 아니라 유인력의 비율을 바로 시장의 점유율이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A와 B 매장 중에 A가 고객의 30%를 끌어갑니다. 그러면 이 30%를 레일리는 고객 유인력 비율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나 허프는 매장을 방문할 확률 이렇게도 부르고 그 다음에 허프는 이게 A 매장의 시장 점유율이야 이렇게도 설명을 했다 이런 거야. 요거 해석이 돼야 돼. 이거 그냥 가자니 침침하네. 자, 보셔. 그냥 못 가겠어. 자, 이게 A야. 이게 B 매장이라고 이렇게. 그리고 항상 중력모형은 요 가운데 고객 있잖아요. 요 보이죠? 고객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자, 유인력을 측정했더니 요쪽이 30%가 나오고 유인력 비율 그리고 여기가 70%가 나온다고 해보자고. 70%. 그러면 요 30%가 뜻하는 게 요걸 A 매장이라 하면 요 30%라는 건 고객의 30%를 끌어갑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유인력 비율이야. 유인력 비율. 그런데 이 유인력 비율을 허프는 매장을 방문할 확률이라고 해석도 한다. 이런 말이야. 즉 한 명의 고객이 10번, 물건을 10번 사러 가면 3번은 어디로 가고, 왼쪽 매장으로 가고, 7번은 어디로 가고, 오른쪽 매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번 중에 3번을 갑니다. 확률. 그리고 고객을 왼쪽에 있는 매장이 30% 끌어간다면, 결국 시장의 점유율은 왼쪽 매장이 30%라는 거고,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자, 배우지의 중심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 배우지, 이것도 제가 기본 강의는 자주 하지 않았지만 요약집 보면서 한 번만 읽어주세요.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배우지의 중심에 입지합니다. 그러면 집심성이에요. 집심성. 도시 중심에 위치한다. 집심.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뭐가 있냐? 뭐 도매점, 고급 음식점, 대형 서점 등이 이런 게 있죠. 일반 서점은 널려 있어요. 일반 서점은 도시에 널려 있지만 대형 서점, 교보문고 같은 거 그런 건 항상 도시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죠. 일반 음식점도 널려 있어요. 그런데 아주 고급 음식점은 도시 중심에 있단 말이죠. 이런 걸 집심성이죠. 자, 동일 업종의 점포끼리 서로 모여야 유리한 유형. 동일 업종의 점포끼리 서로 모여야 유리합니다. 그러면 집재성이고, 동일 업종의 점포끼리 서로 흩어져야, 분산해야 유리합니다. 그러면 분산성, 산재성이죠. 산재성. 아유, 저도 깜빡 잊었네. 집재성, 여기는 산재성 점포. 자, 요러면 지금 지대이론, 도시구조이론, 그 다음에 공업입지, 상업입지까지 이게 4가지 주제가 끝난 거죠. 자, 그 다음에 가격, 감정평가. 감정평가 볼까요? 자, 감정평가의 시장은 항상 가치이론이죠. 자, 가치가 시장을 통해 화폐 단위로 구현화됐어요. 그럼 가격이죠. 그 다음에 부동산으로부터 장래 기대되는 유무형의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 이게 가치고, 가치의 정의죠. 자, 가치의 정의는 장래 기대되는 이익의 현재 가치의 합이죠. 그리고 유무형의 편익. 여기 시험에 나와서 이 문구를 넣었어요. 자, 부동산의 가치는 장래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해서 산정하는데, 자, 가치를 측정한 이 편익에는 유형적인 편익뿐만 아니라 무형적인 편익을 포함한다. 이런 게 시험에 한번 나왔다는 거죠. 가격은 실제 거래된 과거의 값이고, 가치는 현재 가치로 환원한 현재의 값이고, 가격은 일정 시점에 하나만 존재하지만 가치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여러 개 또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자, 2개 이상의 권리 이익이 동일한 부동산에 존재합니다. 그러면 각각의 권리 이익에 개별적인 가격이 형성될 수 있죠. 자, 동일한 부동산에 지상권도 있고 임차권도 있고 지역권도 있어요. 그럼 그런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의 각각의 대가, 가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자,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은 두 문자가 효, 상, 유죠. 인간의 필요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재화의 능력, 이게 효용이고, 인간의 욕구에 비해 재화 양이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면 상대적 희소성. 그래서 항상 이 2가지가 중요하죠. 왜 재화의 대가라는 가격이 발생합니까? 그러면 항상 효용 있는 재화가 뭐해지면서 희소해지기 시작하자 물건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는 대가 없이 물건을 주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효용, 상대적 희소성 외에 부동산은 고가의 재화니까 구매력을 갖춘 유효, 수요가 중요합니다. 요거까지. 부동산의 가치 형성 요인은 1, 치, 개 이렇게 나누고, 가치 형성 요인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에 있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성질을 갖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성질을 갖는다. 자, 지역 분석하면 두 문자가 뭐가 떠올라야 돼요? 지역 분석하면 두 문자가 지표 수준인가요? 지표 수준. 그 다음에 개별 분석은 두 문자가 개, 최, 가격. 이렇게. 자, 맞춰보자고요. 지역 분석이란 가치 형성 요인 중 지역 요인을 분석하는 거죠. 그리고 지역 내 부동산의 표준적인 사용과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과정입니다. 지표 수준. 개별 분석은 가치 형성 요인 중 개별 요인을 분석해서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고 가격을 개별화 구체화시킵니다. 자, 표준적 이용이 나오면 지역 분석이고 최유효 이용이 나오면 개별 분석이에요. 그리고 가격 수준이라는 건 지역의 가격을 평균 낸 거예요. 가격 수준을 판정한다 그러면 지역 분석이고 개별적 구체적 가격을 산정한다 그러면 개별 분석인 거죠. 자, 여기는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을 정의를 지금 내놓은 거예요. 인근 지역이란 평가의 대상이 된, 즉 줄여서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죠.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고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요게 작년에 나왔어요. 가치 형성 요인 중 어떤 요인을 공유한다고 해야 돼요. 인근 지역이니까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입니다. 10번. 자,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근 지역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유사 지역 이렇게 되겠네요.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동일 수급권이죠. 동일 수급권은 그냥 동일 시장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가격의 원칙입니다. 자, 부동산 가격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변동의 원칙. 자, 감정평가에서 기준 시점을 확정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변동의 원칙. 자, 기준 시점은 뭐예요? 감정평가 가치축의 기준이 되는 시점이죠. 그 다음에 부동산의 가격은 과거와 현재의 이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이용에 의해서 결정되죠. 그러니까 항상 장래 부동산이 어떻게 이용될 것인가를 예측해야 된다. 이걸 우리는 예측의 원칙이라고 하고. 자, 무슨 원칙인데 부동산의 가격이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이 주변 환경, 외부 환경과의 관계를 묻고 있네요. 그러면 부동산이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외부 또는 주변 환경에 적합해야 합니다. 이게 적합의 원칙이죠. 또 부동산 가격이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구성하는 내부 요소의 균형이 있어야죠. 균형. 이걸 우리는 균형의 원칙이고. 자, 적합의 원칙에 위배되면 외부 환경과의 부적합으로 만들어지는 감가, 경제적 감가가 부여되고 균형의 원칙에 위배되면 기능적 감가가 부여되는 거죠. 균형의 원칙은 내부 구성 요소에 균형이 없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면 주택 기능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기능적 감가라고 한다. 그 다음에 7번은 너무 잘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항상 찌읒 아이고 찌읒 기역 찌읒 기역 그러니까 적합의 원칙은 항상 지역 분석은 적합의 원칙과 관계되고 그 다음에 개별 분석은 균형의 원칙과 관계됩니다. 지역 분석 나오면 적합의 원칙, 개별 분석 나오면 균형의 원칙, 균형의 원칙 나오면 기능적 감가. 그래서 일명 끼역이잖아요. 균형의 원칙 나오면 기능적 감가, 그 다음에 개별 분석, 그 다음에 적합의 원칙은 경제적 감가, 그 다음에 지역 분석은 적합의 원칙. 자, 효용이 유사한 둘 이상의 재화에서 소비자는 보다 싼 재화를 선택합니다. 이게 대체 원칙이죠. 대체 원칙. 그리고 감정평가 3방식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그럼 대체 원칙이죠. 암기 코드는 몇 대는 맞아야겠다고. 3대는 맞아야겠어. 자, 지금 감정평가는 오히려 굉장히 빠르게 해석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암기야. 암기를 그렇게 제가 강조합니다만 여전히 요놈도 잘 안 떠올라. 초과 이윤. 초과 이윤은 경쟁을 이야기하고 경쟁은 다시 초과 이윤을 감소시킵니다. 그러면 경쟁의 원칙. 자, 기여의 원칙은 항상 부동산 가격은 기여도에 의해 결정되는 거죠.
자, 부동산의 전체 가격은 부동산 구성 부분의 생산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 부분의 기여도에 의해 결정됩니다. 자, 이 말은 사례로 하나 만들어 줄 수 있어야 돼요. 주택에 1억 원이라는 비용을 투입했다고 해서 주택의 가치가 1억 원만큼 상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1억이라는 비용을 투입했을 때 주택의 가치가 1억이 오르려면 1억이라는 투입된 비용이 전체 가치 형성에 기여했을 때만 가치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항상 부동산의 가치는 기여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투입된 비용의 기여도. 자, 인근 토지를 매수합니다. 기존 건물을 증축합니다. 그러면 뭐가 탁 떠올라야 돼요. 뭐의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거예요. 추가 투자의 여부, 이걸 판단하고자 하잖아요. 추가 투자는 항상 기여의 원칙이죠. 기여의 원칙. 수익 배분 원칙은 항상 토지에 귀속되는 수익은 항상 맨 마지막에 배분됩니다. 그래서 토지에 귀속되는 수익은 다른 생산 요소에 분배내고 남은 잔여 수익이 배분됩니다. 따라서 수익 배분법의 원칙은 잔여법의 성립 근거가 됩니다. 항상 여기에 뭐라고 함정이 나오냐? 배분법이라고 나와요. 배분법은 X, 수익 배분의 원칙은 토지에는 잔여 수익이 배분됩니다. 잔여가 포인트란 말이에요. 배분이 포인트가 아니라. 그래서 잔여 수익이 배분되니까 잔여법의 근거를 제공한다. 이렇게 암기 코드였죠. 자, 이번 주 수업 자료 지금 미리 해설해 드렸으니까 틈틈이 보시고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